자, 2023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 오후 세션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세션의 첫 번째 순서는 저희가 오전부터 예고를 해드렸던 토크쇼 시간입니다. 자, 이번 토크쇼 주제는 로봇 기술 융합과 로봇 일상화 시대인데요. 이 주제를 저희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있는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토크쇼에서 좌장을 맡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영주 책임연구원님께서 좌장 맡아주실 겁니다. 네,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 토크쇼 로봇 기술 융합과 로봇 일상화 시대 좌장을 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조영조 책임연구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로봇은 기계와 전자 제어 기술이 융합된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기존 로봇에 정보통신, 생체공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융합되면서 제조 현장과 서비스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배달 로봇, 병원에서는 수술 및 재활 로봇, 가정에서는 청소 로봇 및 어르신 돌봄 로봇, 작업 공간에서는 물류 로봇 등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동반자로 로봇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토크쇼에서는 산학연 전문가 5분을 모시고 로봇 기술과 타 기술과의 융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로봇 일상화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가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가 참가자 여러분들이 그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있어서 좋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토크쇼 패널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이 로보티즈의 김병수 대표님, 뉴빌리티의 이상민 대표님, 그 맨 마지막에 생산기술연구원의 배지훈 로봇연구부원장님, 제 오른쪽 옆으로 카이스트 김정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 조규진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크쇼에 앞서서 5분들의 패널분들께서 한 번씩 나가셔서 5분간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순서는 김정 교수님, 조규진 교수님, 김병수 대표님, 이상민 대표님, 배지훈 박사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이었네요. 예, 저는 카이스트 기획과에 있고요. 제가 공부하는 내용을 좀 관련해서 갖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점점 공간이 옛날에는 로봇과 사람이 이제 공간을 분리해서 공장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사람은 이제 철장을 닫는 시대에서 이제 그 다음에 붐이 온 건 이제 특수한 사람은 가능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수술용 로봇이 아마 그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수술용 로봇이 그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많이들 하시는 공유 공간 서빙이나 물류 로봇 등에서 사람과 로봇이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풀려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뭐 많은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에서 앞으로 6 빌리언 마켓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이제 공상과학 영화나 아니면 이런 데서 보듯이 이제 로봇과 사람의 융합, 외골격이라든지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고요. 이미 외골격 로봇을 재활하고 그것을 의료 수가에 반영하는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기술적인 걸 좀 생각해봤는데 일단 안전성이 가장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신뢰성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아무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동차가 내가 잘 운전하면서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도는 거나 내 명령을 어긋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아직 로봇은 그런 신뢰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뭐 보시면 로봇이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 로봇이 못 일어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감각 기술, 또 우리가 지각 기술이라는 것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대단한 뭐 일종의 이제 생체 로봇인데 1초에 뭐 한 11밀리언 비츠를 몸의 각종 센서에서 사람을 올려보낸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 몸이 한 50%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반응을. 또 우리가 피부 쪽을 보시면 제가 햅틱 연구를 하는데
보통 피부의 그 면적이 15,000cm 스퀘어 센티미터인데 그 안에 대략 한 45,000개의 촉각 센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로봇에 보통 센서를 한 10개 정도 붙이나 이 정도 될 겁니다. 요즘 굉장히 발전해서 다른 얘기도 있지만은 촉각 센서를. 자, 그러고 보면 사람이 굉장히 감각과 이런 데 많이 의존한다 알 수가 있고요. 또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은 사람의 뉴런을 세 봤더니 신체 기능의 움직임, 또 이 감각 이런 데 할당된 뉴런이 한 690억 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지능에 대한 뉴런은 오히려 한 4분의 1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겠죠.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불쾌한 골짜기라고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이 외부물이 점점 사람을 닮아갈수록 기분이 나빠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 만들어냈다는 영상을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만든 감각은 그런 걸 다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죠. 자, 저희가 그래서 연구한 내용들은 촉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촉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자, 저희들이 보는 연구는 보통 이제 로봇의 암이나 이런데 인공 피부를 붙여서 우리가 그것을 다 만질 수 있고 또 그것들이 사람과 같이 좀 탄력이 있어서 소프트웨어에서 사람 그 내부도 보호하고 부딪히는 사람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진 않네요 지금. 예. 그 외에 저희들이 또 연구했던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사람의 피부는 또 하나의 좀 특징은 잘라도 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는 하이드로 제가 저희 기술로 해서 잘라도 그것이 다시 붓고 다시 기능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 로봇에 쓰는 연구도 하고 있고 의수 의족의 스킨을 이용해서 또 피부와 똑같은 색깔과 기능이 있고 촉감도 느껴지지만 또 잘려줘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30초 남아서 그래서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신뢰성을 하고는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해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능 기술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감성과 인식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뭐 햅틱이라든지 또 생체 신호를 인식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션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지만은 저는 지능이 끝나고 감성이 돼야 우리가 진짜 원하는 로봇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불쾌한 골짜기라고 해서 우리가 아예 로봇을 안 보이게 숨기는 기술. 이거 보시는 요거는 그 저희들이 그 외골격 로봇을 완전히 가려서 바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연구고요. 그다음에 이제 HRI 기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음성 명령이 있는데 좀 애매하게 얘기해도 로봇이 잘 알아들 수 있는 것. 또 비언어 명령은 저희가 옆에 보여드린 내용은 저희가 큰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촉각으로 이렇게 다 쓰다듬다든지 촉촉 친다든지 하는 걸 다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술이고 저희들이 계속 실험하고 가능한 한 실물 스케일 로봇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부에서 촉각이나 다양한 촉각을 로봇이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로봇 동작 명령을 생성하는 기술인데 이것은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챗GPT 등으로 우리가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 교수님께서는 로봇 일상화 시대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미래 로봇과 사람의 공존 방안을 휴먼 로봇 인터랙션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교수 조규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 기계공학부 조규진 교수입니다. 오늘 로봇 융합 기술 연구, 교육, 창업 생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몇 가지 가져왔는데 이게 사실 동영상인데 PDF여가지고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겠네요.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거는 가지고 온 거고요. 앞에서도 잠깐 조영섭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소프트 로봇 이런 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타이어 변신하는 타이어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이거를 할 때 사실은 실제로 종이를 접어서 연구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재료를 계속 바꿔가면서 나중에는 천을 써서 이제 실제 1톤을 견딜 수 있는 타이어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할 때 보면 저희 학생들만의 어떤 지식과 노하우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거를 여러 분야의 다른 분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었습니다. 또 타이어 회사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완전 없던 새로운 거를 만드는 이제 경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뭔가 로봇 쪽에서 필요해지는 게 로봇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동감을 하신 것 같지만
디지털 IT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IT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뭐 컴퓨터 이런 거 하나만 있었더만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사람의 모든 삶에 다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로봇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뭔가 이런 피지컬한 거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 완전 없던 것들이 나와서 뭔가를 변신시키는 그게 비즈니스 모델하고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 기술적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결국은 이거 사람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생태계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이렇게 미국에 여기저기 많이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미국은 대학 중심으로 되게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육도 많이 하고 거기에서부터 창업까지 이어지는데 거기는 보면은 우리나라에 없는 생태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는 학교에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학생 교수들이 뭔가를 다 하지만 거기는 전문 테크니션 인력들이 다 있고요. 그런 분들이 쌓여있던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뭔가를 더 잘 배워서 그 이후로 가기도 하고 CMU RI 같은 데도 그렇지만 하버드 같은 데도 거기 가보면은 이제 테크니션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엔지니어가 하버드에서 박사를 한 친구가 엔지니어로 그냥 들어와요. 포닥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창업하기 전에 연구도 논문을 쓰는 연구가 아니라 정말 뭔가를 없던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하다가 그걸로 창업을 해서 나갔다가 망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멋진 생태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브랜딩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버드도 그렇고 CMU RI도 그렇고 그런 브랜딩과 유명한 그런 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 와서 뭔가 멋진 거를 내가 해보겠어라는 그런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생태계가 저희가 기술 개발 투자에 참 투자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모일 수 있는 거고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정말 연구 인력이 많이 부족했었다면 지금은 저희 서울 한국에서 박사한 분들이 MIT 하버드 포닥 다 가거든요. 이제는 그런 외국 가서 포닥 안 하고 한국에서 뭘 해도 외국에서 포닥한 정도의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생태계가 있으면 로봇 기술 관련된 것들도 새로운 게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인 교수님은 그 소프트 로보틱스 쪽에 대가시죠. 하여튼 관점이 좀 약간 독특하게 로봇의 교육 연구 창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체에서 열심히 그 로봇을 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그 김병수 대표님, 로보티즈의 김병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도 로봇 신문에서 그 주관하시는 행사인 만큼 로봇 관련자 여러분 그리고 엔지니어 개발자 여러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 행사로 생각을 했고요. 기술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한번 우리가 오늘 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창업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그리고 이제 VC 캐피탈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늘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엔지니어 사장의 한계에 대한 얘기였어요. 엔지니어 대표이면은 회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처음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생각을 해보다가 계속 듣긴 싫었는데 결국은 이게 얘기였던 것 같아요. 엔지니어들이 우리 대부분 엔지니어이실 텐데 저도 이제 엔지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늘 만들어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엔지니어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점으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이거는 지금 더욱더 우리 로봇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로봇이 주인공에서 엑스트라로 바뀐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로봇이 공장 안에 있었어요. 예. 그 안에서는 로봇이 왕이에요. 모든 것들을 로봇한테 다 맞춰줘요. 뭐 무한히 쓸 수 있는 에너지원하고 사람조차도 거기 가까이 갈 수 없게끔 다 이렇게 안전 조치들을 하죠. 근데 이제 로봇이 공장 밖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왕이어야지 로봇이 왕일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환경 그리고 만들어 놨던 뭐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습관들의 로봇이 이제 따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나 어렵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로봇을 열심히 만들고 재미있는 로봇 그리고 신기한 로봇이 부가가치를 못 내고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대한 그런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해왔고요. 저는 이 일화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한쪽은 지금 연필을 들고 있고 한쪽은 이제 볼펜을 들고 있는데 예전에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그 볼펜이 이제 우주에 가면은 안 나오잖아요. 중력이 있어야지 반드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사에서 특수한 볼펜을 열심히 뭐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들고서 우주 정거장 가서 러시아 그 우주인이 있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야 우리 이런 볼펜 만들었어라고 해서 굉장히 이거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고 어려웠다라고 했더니 그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우리는 연필을 써 이렇게 해갖고 연필을 쓰는 거를 알려줬다. 뭐 이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는 엔지니어들한테 엔지니어로서 열심히 하는 거는 좋지만 우리가 뭔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만들려면 벌써 일상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먼저 탐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 그 같이 일하는 그 동료 엔지니어들한테 심어주기 시작했고요. 매번 저희는 그 회의할 때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스터디 오브 휴먼 익스피리언스라고 해갖고 그 뭔가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한 꼭지를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뭐 슬라이드 10장, 20장 만들어 오더라도 첫 페이지는 이걸로 항상 시작을 해요. 근데 많은 뭐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미시오, 단기시오 적지 않고 언젠가 가봤더니 문의 구조를 당길 수 없게 만들어 놓더라. 그리고 밀기 어렵게 만들어 놓더라. 그래서 미시오, 단기시오를 이런 식으로 했더라라는 얘기하며 우리 그 인덕션 여러분들 인덕션 여러 개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킬지 모르고 난처한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일상생활에 대한 것들을 계속 탐구하면서 그렇게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그 딜리버리 로봇을 그 호텔에 적용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도 저희가 어려웠던 것은 기술 개발보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어떤 요구 사항들, 그들의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더 시간을 많이 들었고 거기서 시행착오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융합 그리고 로봇의 일상화에서 우리 로봇은 사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일상화를 먼저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오늘 메시지로 전달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과 공존하는 로봇은 주인공에서 엑스트라로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상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뉴빌리티 이상민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과 다르게 로봇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문학을 전공했고요. 특히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로봇 업계에 들어오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왜 뭐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 죄송합니다만은 왜 로봇은 아직까지 우리 일상으로 많이 들어오지 못했을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서야 저희도 이제 창업한 지 한 6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로봇 기술 융합과 일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이제는 내부인이지만 한땐 외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로봇은 기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약간 환상 그 자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정말 다른 분야에 비해서 로봇은 첫 번째로 플랫폼에 대한 커넥티비티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시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제품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특히 그런 제품들이 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조금 더 먼저 나오는 경향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컴퓨터의 발전이나 뭐 지금 뭐 엄청나게 빨리 뜨고 있는 뭐 챗 GPT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엄청나게 빠른 래피드한 이터레이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기능이 정말 잘 정의되고 그 정의가 된 걸 기반으로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게 잘 안 되면 빨리 접고 빨리 다음 걸 도전해야 되는데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는 제가 봤을 때 너무나도 제조 역량이나 하드웨어 역량과 너무나도 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래피드한 MVP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 나와서야 실패한 로봇을 우리는 마주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카펙스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5년, 10년간은 이 사업 안 되겠다라고 접히는 사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 주셨지만 로봇이 지금까지 대부분 다 B2C 관점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쓸 수 있지? 어떻게 이 로봇이 내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이런 연관선상에서 있었던 게 어떻게 하면 뭐 가사 도우미 로봇이라든가 말을 도와주는 로봇,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고객들을 많이 만나보면 되게 많은 그 VOC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로봇 산업은 당장 B2C로 바로 다이렉트하게 가는 것보다 B2B를 거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봇이 이제 더 이상은 기믹이 아니라 좀 에브리데이 프로덕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소비자는 SF 영화에 나오는 로봇을 원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 다 되길 원하고 저걸 원하면 저걸 되길 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미 AI 기술과 뭐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이게 99%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식시그마를 막 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챗 GPT도 많이 발전했지만 사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즘에 대학생분들이 있으시면 대학교 과제를 챗 GPT한테 넣어보세요. 그러면 답변을 잘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Are you sure? 이라고 하면 아니다. 다시 답변합니다. 그래서 다시 걷다가 Are you sure? 하면 또 다시 답변합니다. 이처럼 사실은 아까 그 불쾌한 골짜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식시그마 성도로 이 로봇이 올라오지 않으면 사실 상용화는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소비자가 바라보는 로봇과 실제 로봇의 역량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최소 기능이 잘 정의된 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입니다. 우리가 차를 만들고 싶다면 람보르기니를 만들 게 아니라 마티즈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A에서 B를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A에서 B를 어느 속도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에서 B를 어떻게 가는 걸어서 가든 뭐 기어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마티즈를 만들 수 있는 미니멀 피처를 잘 정의해서 고투마켓 하지 않으면 전 앞으로 또다시 로봇은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무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무어는 그 반도체의 그 무어잖아요. 그래서 무어스 로가 사실 AI와 그 로보틱스에서는 이제 무어스 로를 부정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퓨테이션을 만들기 위한 비용도
정말 많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앞으로 로봇은 서비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땐 적어도 5에서 6 시그마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3 시그마, 4 시그마를 정말 잘 왔는데 이걸 얼마나 싸게, 얼마나 잘, 그리고 언제 잘 들어가느냐의 이 세 가지 관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그 관점을 잘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작은 회사지만 이를 위한 이코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 회사로 불리기보다는 플랫폼 회사로 불리길 원합니다. 사실 로봇만 만들면 이 사업은 무조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봇과 로봇을 핸들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허브를 구성해야만 이 로봇에서 서비스의 이코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발표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봇이 람보르기니가 아니고 우리 마티즈를 만드는 방향으로 좀 가야 한다는 그 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B2B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들은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분들의 로봇 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이 돼야 된다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그 생산기술연구원의 배지훈 부문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AI 로봇 부문 연구부문 배지훈입니다. 예, 오늘 발표로 잠깐 여기 5분 정도 발표를 부탁을 받았는데요. 일상화해서 하다가 평소에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 일상화가 왜 잘 안 될까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정보 콘텐츠라고 해서 제가 디지털 미디어 우리 지금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라디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실은 아침에 날씨라던가 쇼핑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발표를 들으면서 뭐 챗 GPT나 이제 그런 것까지 들어왔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기술들을 로봇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보 콘텐츠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공합니다. 지금 충분히. 그러니까 전화기에다가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네 오늘 서울특별시에 비가 약간 내릴 것 같아요. 우산을 챙기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거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로봇이라는 건 뭔가면 로봇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비가 내릴 것 같으니까 이 우산을 들고 가세요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실은 운동 능력이 있는 거하고요. 운동 능력이 없는 거. 지금까지 충분히 지금 저희가 누리는 건 뭔가 하면 정보 콘텐츠를 충분히 누려요. 근데 로봇이 할 수 있는 로봇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운동 능력이 있어서 우리한테 육체적인 물리적인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로봇하고 지금까지 이제 컴퓨터 기술하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봇이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인 콘텐츠라는 게 크게 보면 이동, 그다음에 조작 이렇게 있는데 뭐 이동은 보시면 이제 이런 로봇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나 아니면 개발하는 것들이 그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라고 해서 모바일 기능과 그 로봇 암이 붙어 있는 조작 기능을 합친 이제 로봇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동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지금 보시는 그 이족 기술, 사족 보행 기술,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뭐 지금 그 킥보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배달 그 서비스 로봇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잘 보시면 이 그림이 제가 바꿨는데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그 그러니까 배달이 아니라 그 음식점에서 이제 서비스하는 거 보시면 앞에까지는 가요. 근데 다들 하는 게 뭔가면 자기가 직접 플레이트를 이제 자기 테이블을 갖고 와야 되죠. 서비스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동하고 조작 기술에 있어서 이동 기술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그 조작 기술들은 여전히 지금 이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저희가 음식점에 가서 로봇이 가지고 와서 테이블에 올려주면 좋은데 결국은 가져오면 사람들이 직접 이제 가져다가 플레이트를 자기가 음식을 갖다 놓고 먹거든요. 보면 그래서 조작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손하고 팔을 이용해서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조립한다는 것이고 그게 일이고 결국 로봇의 원래 목표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작 기술이 로봇의 원래 목표의 최종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그 조작 기술이 이동 기술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요. 사실은 조작 기능이라는 게 지금 예전에 비해서 더 어려워지는 게 뭔가면
조작이라고 하면 거기 앞에는 분명히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가볍고 안전한 조작, 그리고 환경에 반응하는 조작, 그리고 스마트한 조작이라는 그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안에는 가볍고 안전이라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조기준 교수님 하시는 소프트 로봇, 그다음에 뭐 재료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에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해야 되니까 센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동에 관련된 센서들은 카메라나 비접촉식 인식을 하는 카메라였다면, 이제 센서였다면, 이제 조작이 필요한 센서들은요, 힘을 느낄 수 있고 힘을 측정하고 힘의 방향과 크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접촉에 관련된 힘 센서들, 이제 센서 기술, 그리고 스마트한, 결국 이제 판단 능력이죠, AI를 통한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조작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조작이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사실 우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기대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음식을 날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갖고 와서는 사람들한테 서빙을 해주고 사람들이 먹고 가면 그다음에 그걸 스스로 치워주고,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서도 저도 그러는데요. 물 좀 갖다 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물을 갖다 줘 그러면 와이프가 이제 물을 궁시렁대면서 갖고 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한 최종 관문이 뭔가면 어떻게 보면 조작 기술인데, 조작 기술들이 사실은 조금 여전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화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점차 나아지면 우리 일상생활에 로봇이 이제 자주 보이고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봇 컨텐츠는 운동 능력을 활용하는 물리적 컨텐츠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시 반까지 발제해 주신 5분의 산학연 전문가 패널분들을 모시고 관련된 5개의 세부 주제를 추려가지고 거기에 관련돼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회를 맡아달라고 얘기 드리고, 이게 토크쇼란 말이죠. 패널 디스커션식으로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진행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토크쇼처럼 할 수 있을까 네?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미리 얘기해 주신 거는 전반적으로 한 분씩 다 얘기를 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중심이 되는 것들을 2분 정도 얘기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약간 디스커션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임기응변을 발휘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토크쇼 주제는 로봇 기술 융합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로봇계의 생존 전략 또는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계 한 분과 그리고 학계 한 분을 이제 주제에 관련돼 있는 쪽에 약간 발언들을 좀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머지 분들이 한번 디스커션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산업 현장에 계시는 우리 김병수 대표님이 한번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고. 제가 융합이라는 단어를 로봇 업계에서 들은 게 로봇 업계 들어와서부터 들은 것 같아요. 20년이 훨씬 더 지난 것 같은데요. 생존 전략. 글쎄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이제 공장에서 돌아가는 로봇, 즉 이제 산업용 로봇에서 서비스용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서의 어떤 우리 판단과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융합 기술 이런 얘기, 생존 전략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밸류체인 하나 소개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옛날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 산업용 로봇이 결코 없어지거나 사그러드는 그런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밸류체인은 흔히들 말하는 파트 세트 인터그레이터였죠. 그러니까 부품 업체가 부품을 만들면 감속기든 모터든 가지고 로봇 팔을 또 셋업체가 만듭니다. 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터가 이제 공장을 세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서비스 로봇에서는 밸류체인이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서비스 업체들은 그런 복잡한 사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로봇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로봇 업체가 인테그레이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로봇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서비스에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그래서 로봇만 만들고 그거를 누군가 활용하는 다른 회사가 있는 경우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양상과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뭐 다른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좀 이제 토를 달고 말씀드리면 로봇 업체들이 이제 서비스 쪽으로 오면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해지더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훨씬 그 부가가치도 많이 나고 어떤 역할이 더 심화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비스와 붙일 수 있는 그 우리들만의 용어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API든 뭐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서비스와 어떻게 붙일 거냐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밸류체인 관점에서 새로운 양상에 대한 소개를 화두로 던져봤습니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업계에 같이 계시는 우리 이상민 대표님께서 이런 서비스 생태계 이거 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로봇 제작보다는 주로 이제 ICT 융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태계 구축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다. 서비스를 로봇 제작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여튼 본인의 경험과 그걸 섞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 토크쇼 형식으로 하려면 다음에는 이제 티셔츠에 그 다리 좀 꼬게 요 단상을 좀 없애주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장난입니다. 사실은 김병수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을 많이 동감합니다. 저희도 지금 한 달에 로봇이 거의 몇십 대씩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서비스 인터페이스 API 연동성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궁극에는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궁극에는 또 다시 하드웨어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막 만들어도 이게 디플로이가 되기 시작하면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잘 되어 있어도 아랫단에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면 디플로이 했을 때 정말 여기 중에 지라 컨플루언스 많이 쓰실 텐데 하루에도 지라 티켓이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고태범 본부장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다시피 지금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플랫폼을 정말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엔비디아 플랫폼이 너무 비쌉니다. 사실 아까 이야기하신 제슨, 자비에, 아이삭 다 쓰면요 로봇 가격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 일들이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안타깝게도 탈 엔비디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제가 보니까 소프트웨어랑 API 플랫폼도 중요한데 결국에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API에 잘 물리냐 소프트웨어 잘 물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로봇 샀으면 주 7일 24시간 잘 굴러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때 주 7일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잘 맞추려면 결국에는 로우단의 시스템이더라라는 얘기들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존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여기 저보다 훨씬 더 선배 기업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생존과는 조금 더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회사는 로봇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거시금리가 올라가면서 생존 전략이 너무너무 중요해졌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지금의 생존 전략은 어떻게든 돈을 버는 게 생존 전략이지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추가로 내재화할 거냐는 사실은 조금 더 롱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봇 업계든 사실 업계에 따지지 않고 지금 어떤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냐가 너무 중요해진 시기여서 저희도 되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로봇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로봇을 많이 만들려면 시스템적인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그 두 분의 산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를 좀 드렸는데 아마 종합해서 보면은 그 일단은 김병수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하드웨어 안정성은 이미 보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들은 당연한 것들 가정으로 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4시간 돌면은 뭐 하냐니까 서바이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로봇 입장에서는 기업체가 아니라 서바이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서비스 인터랙션 얘기도 좀 하시고 그 로봇 제작사 혼자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기업체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생존 전략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은 융합 시대 기술 융합 시대에 모르겠어요. 그 학교에서도 생존 전략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발전 전략 정도로 해주시죠. 네? 로봇 그 학계에서의 발전 전략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방금 조규진 예, 교수님. 두 분 제가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사실 예전에 이런 막 서비스 로봇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로봇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그냥 로봇을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는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져 있는 것 같고요. 결국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달라진 세상에 필요한 인력을 내보내는 건데 그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핵심 기술 하나 개발해서 논문 쓰고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 가치를 만들어내서 아까 뭐 이상민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MVP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거를 이제 대량 생산으로 가기 위한 어떤 생산 관련된 것들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하고도 일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이제 창업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교육하는 방식은 저희 뭐 MVP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있고 오로지 어떤 기술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달라진 세상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하는 거를 그냥 가르치는 걸로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정말 어떤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면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대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할 이유가 없다. 단 그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런 게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와야 되고 인력 교류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브랜딩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브랜딩을 통해서 그러니까 융합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테슬라 그 발표 아까 뭐 양기도 나왔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저거였거든요. 아 여기는 진짜로 사실 로봇 만들려면 뭐 액추에이터도 필요하고 내부 다 필요한데 그 발표를 보면은 그냥 로봇 발표만 한 게 아니고 뒤에 하나하나 기술의 비전에 대해서 다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 리크루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다 모으려고 각 그 사람들의 비전을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부속품이고 이 사람은 핵심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안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내 생태계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 뭐 여러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데서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술과의 융합, 또 기술과의 융합은 기본은 교육 쪽에 그러니까 어떤 결국은 전문 교육이고 교육의 비전이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융합이라는 그렇죠. 게 하나가 메인이고 하나가 종속돼 가지고 제대로 융합이 일어나지 않고 융합을 할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우리 학과랑 뭐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학과 입장에서도 그냥 로봇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제대로 융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좀 잠깐만요.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융합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 학과든지 학교에서 학과 분류 같은 것들은 아직도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죠? 그거는 가이스트 김정 교수님께서 김정 교수님께서 한번.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과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해봐요. 근데 공학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물리 기반의 어떤 이제 응용 과학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전자공학, 기계공학 막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공학이면 됐지 뭐 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냐. 하나의 그냥 엔지니어링 하면 되는데 저도
생각하기는 엔지니어링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다 모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공학 분야가 크잖아요. 보면은 저 MIT 가 보시면은 기계공학이 아니라 그냥 엔지니어링 이게 다 그러니까 서점에 가 보시면 이렇게 다루거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기에 저는 가능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전공에 들어가서 자동 제어 배우고 시그널 프로세싱 배우고 또 기본적인 역도 배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제 이제 첨가를 드리면 제가 굉장히 놀란 건데 AI가 굉장히 발전했는데 GitHub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논문을 올리고 그 논문을 보고 그 소스 코드를 바로 내주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협업하는 공간들이 돼 있는데 우리가 로봇 쪽은 그러지 못한 게 어느 학교에 로봇 실험실이 3개가 있으면 그 3개의 실험실이 각각 자기 인하우스 코드하고 자기 시스템이 다 있고 그러니까 그 바퀴를 다 3군데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나눠서 우리가 협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AI가 발전하시 로봇도 굉장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뭐 학계 입장 그리고 산업계 입장 좀 들어봤었는데 두 번째 제가 톡쇼 주제로 드린 것도 마찬가지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합쳐가지고 일단 로봇 기술 융합이 주로 이제 인공지능 융합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쪽이 인공지능과 또 융합되면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로봇 연구계 대처 방안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배지훈 박사님. 네. 오늘 연구소에서는 저밖에 없네요. 저도 있어요. 주 박사님 있는데요. 연구소에서 사실은 저희도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원래 로봇 연구 부문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AI 로봇 연구 부문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명칭을. 뭐 요새 이제 유행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AI를 빼놓고 이제 로봇이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제 저희도 그래서 AI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모으고 이제 해서 일을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어떤 로봇을 예를 들어서 로봇을 조작을 하는 로봇이라고 하면 로봇의 안에 있는 기능 중에서는 보면 기능이 아니라 이제 그걸 구성 요소가 인식하는 파트가 있고 또 상황을 인식해서 그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해서 이제 이런 세 개 이제 그러니까 인식, 판단, 동작의 이제 그 사이클을 이렇게 도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센서 파트가 이제 인식 파트에서는 센서가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제어하는 하시는 분들이 그 판단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었었던 게 보면 요즘은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사람보다 그 굉장히 많은 무수한 그 경우의 수를 이제 미리 학습을 해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잘 뽑아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하나하나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그 연구자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했던 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판단해주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걸 쓰면 좋겠다라는 걸 판단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지금 그 저희 부문에서는 그 연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어 파트하고 인식 파트하고 하고 그 판단 파트를 나눠서요. 판단 쪽에서는 거의 인공지능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판단은 인공지능이 해주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잘하는 것들은 사람이 하는 걸로 해서 나눠서 지금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쉐어드 오토노미라고 해서 사람하고 컴퓨터나 인공지능하고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연구소에 제가 그 우리 에틸에 19년 정도 있었었는데 그 특히 이제 전자통신연구원은 우리 로봇 쪽 관련돼서 우리는 ICT 쪽을 더 강조를 더 많이 하고 AI 쪽을 더 많이 강조하고 아까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은 로봇 콘텐츠는 일단은 움직이는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에 기반을 해가지고 AI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붙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파지를 하더라도 뭐 물건을 짚는 것들 하더라도 AI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파질에는 로봇의 동작을 위해서 AI하고 동원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이쪽에서는 AI가 중심이 돼서 주로 동작보다는 센싱 쪽에 우리 많이 치우쳐 있어요.
아까 저기 뭐 고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조작 쪽 실제로 그 동작 쪽에 로봇의 동작 쪽을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기반으로 이제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해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까 소개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제슨이나 지금 그 보드들 결국 엔비디아에서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그 피직스 엔진, 물리 엔진 기술인데 저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저희가 조작 쪽에 제어를 지금 제어가 담당하고 있던 파트가 대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물리 엔진은 우리가 이제 그 자연 현상이죠. 접촉이나 힘이 왔다 갔다 하고는 물리적 접촉이 일어나는 거를 정확하게 그 묘사를 못 해줍니다. 표현을 못 해줍니다. 지금 현재 수준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부분의 AI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것들은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시뮬레이터가 결국은 시뮬레이터가 지금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보드들 이용해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 물리 엔진 자체가 성능이 지금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면 저희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실제로 접촉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로봇으로 실제로 그 센싱을 해서 봤고요. 위에서 상위에서 있는 플래닝이나 그 판단들에 대한 것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의 기대를 엄청나게 하죠. 엔비디아가 엄청난 회사니까 언젠가는 정말로 진짜 이렇게 뭐 커브를 하나 떨어뜨리면 통통통통 치면서 하는 것들이 표현되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물리 엔진이 이제 개발이 되고 시뮬레이션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저희가 실제 접촉이 일어나고 뭔가 하는 로봇의 동작에 관련된 그 인공지능을 통한 그 학습은 지금 현재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온 디바이스 AI 소위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에다가 AI 엔진들을 탑재하는 것들은 뭐 우리가 엔비디아 비슷한 데서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실질적으로 실용화되기는 좀 어려운 현재 상태에 있다는 말씀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계속 마이크. 자, 두 번째 주제하고 첫 번째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주신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로봇 일상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핵심 융합 기술은 무엇인가? 이건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뭐 기업체 분들은 뭐 오늘 이번 세 번째 질문 대답 안 하셔도 되고 그 대표적으로 일단은 김정 교수님께서 이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배지호 박사님하고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로봇을 일을 시키려면 되게 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챗GPT의 가능성은 뭐냐면 그 컨텍스트 레벨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애매하거나 한 명령을 내려도 그것들을 로봇이 알아들을 수 정도 보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HRI 쪽에서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로봇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또 비슷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클라우드의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아까도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쓰고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로봇은 엣지 컴퓨팅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랑 연결해서 굉장히 복잡한 쪽으로 가는 건 있겠지만 결국 로봇은 로컬에서 컴퓨팅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지능이 있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흐름이 전부 클라우드에 가 있기 때문에 점점 그쪽으로 가는데 아마 우리는 그 반대로 가는 게 로봇 쪽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융합으로 아까도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인식과 센싱 기술이 지능보다 더 어렵거든요. 사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아마 이 융합으로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그 로컬한 부분에 놓치는 그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지금 엔비디아 어프로치처럼 거기에 GPU 집어넣고 하는 컴퓨팅 시스템이 안에 내장돼 있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로봇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뭐 클라우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로 가서 복잡한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로컬에서 엣지 컴퓨팅이나 온 디바이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공부를 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클라우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언제 끊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네. 예, 클라우드라는 그냥 가끔 명령을 주고받는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건은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안 끊겨지는 클라우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엣지 클라우드 쪽에서 뭐 하여튼 보안성과 커넥티비티가 보장돼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은 그래도 패럴렐하게 좀 가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근데, 예. 근데 하여튼 여태까지 너무 클라우드만 강조돼 있어가지고 온 디바이스 쪽에 들어가는 AI 그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센싱 분야에서도 굉장히 할 일이 많다는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뭐 우리 조균희 교수님 뭐 학교 입장에서 뭐 이 주제에 관련돼서는 뭐 얘기하실 거 없어요? 안 하셔도 되고. 그거보다 아까 이상민 대표님 말씀하신 하드웨어가 다시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저도 되게 동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게 되게 잘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새롭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학생들이 연구하고 싶어하지 않나 하고요. 정부에서도 물론 투자들을 그래도 뭐 소부장 이런 거 많이 하시긴 하지만 여전히 그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연구계에서 또 학연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래가지고 로봇 일상을 앞당기기 위한 핵심 융합 기술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고 겹치시면은 뭐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저는 이제 뭐냐 곰곰이 이제 연구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학교하고 기업 사이에서 이제 그 기술들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를 시켜서 기업 쪽에 이제 지원을 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들이 이제 많이 수요가 이제 평소에 들어오는데 보면은 결국은 그거예요. 아까도 이제 제가 그 예로 드렸던 그 배달 그 뭐냐 서빙 로봇이 있는데 서빙하는 건 좋은데 그것까지 해줘도 고맙긴 한데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뭔가 사람이 다 빠져서 스스로 갖다 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다른 과제들도 하고 있지만 식사 후 식기 수거 로봇 개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궁극적인 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수준이 안 돼서 저희가 제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또 누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벌써 되지도 않은 기술을 너무 빨리 발표를 하거나 사업하거나 하는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사실은 그 무르익지 않은 기술을 너무 빨리 성급하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규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안정화시키고 쌓고 있는 중이죠. 뭐 우리 김용세 대표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으실 것 아니요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길래 예,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핵심 융합 기술이 뭔가에 대해서 그야말로 기술 얘기를 조금 드리면 학계에서하고도 조금 다른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그 실외 서비스 할 때 고민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걸 한지는 사실 그 이제 터틀봇이라는 그 연구용 플랫폼 먼저 내놨었거든요. 그게 저희가 작년 초에 한 누적으로 한 2만 대 정도 판매했어요. 2만 대면은 지지난지 하나 샀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큰 숫자는 아니죠, 물론. 근데 이제 대상이 이제 연구용이기 때문에 개발자들 대상으로 이제 판매한다는 거에서 이제 의미를 두는데 그거를 실외로 끊어내 보려고 이제 그 한 5, 6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그 걸림돌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는 그 통신비였고요. 예, 그러니까 로봇이 다니려면은 그 이제 클라우드 아까 클라우드 얘기도 하고 이제 온 디바이스 얘기도 하셨는데 뭐 중간적인 뭐 타협점도 있죠. 뭐 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LTE를 쓸 수밖에 없고 그 실외니까요. 근데 그랬을 때의 데이터를 이제 그 아마 저희가 보다 먼저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LTE 갖고 그 이통사랑 이렇게 그 같이 협업을 했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래 갖고 이렇게 쓰시면은 안 됩니다. 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 데이터를 많이 썼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 라이더를 대신하려면 그보다 몇 분의 1의 가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통신비가 벌써 그걸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항상 있었는데 완전하진 않지만 물론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G라는 게 나와줬기 때문에 통신비가 사실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게 현실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계속 이제 옛날부터 얘기했던 인식 문제 그것도 딥러닝으로 많은 부분 뭐 쿠다 같은 거 쓰고 뭐 등등 나와서 해결이 됐는데 아쉬운 점은 사실 다 그 로봇 밖에서 해결해 줬죠. 로봇 안에서 해결한 게 사실 부끄러울 게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융합 기술이니까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안정하게 잘 붙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부가가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본연의 기술에 대해서 늘 충실하면서 외부의 기술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덧붙여가지고 좀 계속 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 기술적인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 하여튼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게 로스를 제일 잘하는 업체가 로보티즈예요. 그러니까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지금 사실 그 거의 모든 데가 디펙트 스탠다드처럼 로스를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내에서의 그 로스의 보급률이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로스를 활용하는 것들의 전망 뭐 이런 것들을 뭐 섞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거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융합 기술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로스 로스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로스는 사실 미들웨어라고 하기도 약간 미들웨어 겸 아니면 그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그 의미가 이제 뭐냐면은 누가 그러면 무엇과 인터페이스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끊임없이 외부에서 로스에 대한 그 개발들을 해서 그 내용들을 발표해 주거든요. 이제 그걸 가져다 쓰기 위해서 로스를 쓰는 거지. 로스 자체가 굉장히 뭐 리얼타임 능력이 뛰어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때문에 뭐 로스를 저는 꼭 써야 된다 뭐 그런 관점보다도 지금은 처음부터 개발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처음부터 개발하시고 이 앞에 우리 저 이상민 대표만 빼놓고는 다 시작하면은 뭐 조금 더 오래되신 분들은 보이드 메인 뭐 이렇게 갖고 시작하셨을 거고, 그 다음 분들은 이제 그 윈도우 환경에서 이제 그 스튜디오를 쓰시면서 이제 개발하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기터브에서 이렇게 다 있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간 게 로봇 쪽에서는 로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습득할 수 있고 빠르게 접근하고 이제 어떤 그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완성된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고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아까 이제 그 로봇 본질적인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휩싸여서 이렇게 좀 붕 떠 있을 때 본질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로스를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게 이제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가치는 사실 그걸 적용하면서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것뿐이지 그 본질적 가치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그 소스와 그 결과물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개별적으로 좀 질문 드린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우리가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뭐 토크쇼 주제 또 다음번 네 번째 주제로 얘기 드렸던 규제혁신 법제도 지원 방안은 좀 뒤쪽에 시간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토크쇼 주제인 국내 로봇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뭐 이 생태계 얘기를 아까 좀 모든 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한번 좀 활발한 디스커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관련돼서 의견을 처음으로 의견은 우리 이상민 대표님 해주시면. 제일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MZ 세대를 대표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국내 로봇 비즈니스 생태계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생태계가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사실 로봇 비즈니스 생태계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스템은 있는 것 같은데 에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사실 이건 되게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비즈니스에서는 돈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보이면은 생태계는 몰려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17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17년도에 로봇 생태계에 거는 기대와 2023년도에 현재 거는 기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생태계는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앞선 주제에 따라서 핵심 융합 기술이 무엇인가 해서 핵심 기술들을 잘 늘 갖추고 있어야겠죠, 회사들은. 근데 다만 회사들이 되게 중요하고 연구소도 중요하고 대학교도 중요한 것 같은 거는 저는 좀 답답한 게 비즈니스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별로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서빙 로봇에 솔직히 팔이 달릴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네, 달려서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거 내려줘서 500만 원 더 내라고 하면 저 같으면 안 내거든요. 사실은 동의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사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차를 타는데 꼭 미션이 좋은 게 필요한가요? 꼭 변속기가 좋아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왜 모든 것들을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정말 인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로봇 시대가 와도 인간이 배제되는 시대가 올까? 그러니까 지금 러다이트 혁명과 지금이 다른 건 뭐냐면 옛날에는 일자리를 뺏기는 게 두려워서 러다이트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인간이 대체되는 거예요. 저는 이건 다른 결이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서빙 로봇이 됐든 뭐가 됐든 인간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거지 인간을 완전히 요거에서 없앤다? 요거는 그거 자체로 기믹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들 다 비행기 타시고 계시잖아요. 그 비행기 이착륙 또 항로를 지나가는 거 사실 100% 다 자동화 가능합니다. 근데 왜 플라이트 어텐던트 기장 2명이 꼭 앉아 있을까요? 저는 사실 로봇도 이 플라이트 어텐던트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을 기술로 해결이 될 거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사라져야만 비즈니스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설적으로. 그리고 이 비즈니스 생태계는 스타트업을 만들 수 없고 작은 회사는 만들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베드락이라고 하죠. 침대 침대의 아랫부분 요거를 정말 잘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고 이제는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회사들이 로봇을 투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참 답답한 건 뭐냐면 최근에 애플이 어제 보니까 슈퍼 레졸루션 하는 회사 하나를 인수를 했던데 그리고 며칠 전에는 챗 GPT 같은 거 하는 회사도 인수를 했던데 애플이 2주에 인수하는 회사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회사를 인수한대요.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근데 한국의 대기업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보면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애플이 다 할 줄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에 그들의 경험을 사는 것이고 그들의 실행력을 사는 것이고 그걸 더 빠르게 우리의 제품의 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한 건데 다 할 줄 아는 게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기술 중에 로켓 사이언스보다 어려운 게 있나요? 전 없다고 생각해요. 다 만들 수 있고 시간과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이제는 마인드셋의 문제다.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 그리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이제 손잡고 로봇 생태계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기업들의 말뿐인 지분 투자,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들의 말뿐인 비전을 보고 투자한다. 이런 허울 좋은 얘기들은 이제 정말 가야 우리나라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대기업을 가려고 그러고 의사를 가려고 하고 다 사실 그거든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밥 먹고 큰 성공 얻기 어렵고 안정화되기 어려운데 사실 미국이나 이런 회사들은 똑똑한 친구들 창업해서 인수하고 더 좋은 기술로 세상을 진보시키고 페이 포워드가 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학계, 연구 이 전체적인 버티컬을 봤을 때 페이 포워드 하냐?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냐? 기술에 대해서 정말 딥다이브해서 그 다음 기술을 생각하느냐? 약간씩 저는 점수를 매기면 다 80점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를 대표해서 욕 다 얻어먹으려고 다 안 좋은 소리 했으니까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상민 대표님 쪽은 로봇 메이커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어디 그러니까 사줄 때가 사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가 좀 이끌어 나가는 데가 중요한데 저는 뭐 하여튼 어디 발표할 때마다 그 생태계 구축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생태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닐 생태계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아까 거기 라스라는 것들 나와 있던데 발표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서비스 프로바이더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데는 다 로봇 메이커라 이거죠. 로봇 메이커는 서비스 창출을 못 해요. 그래서 로봇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옛날에 URC 같은 거 할 때 KT나 뭐 이런 역할들, KT나 아니면 몬테소리 같은 역할들. 그러니까 로봇 컨텐츠를 직접 소비자한테 맞붙어서 팔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데가 좀 끼어 들어가는데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미포리처럼 여기서 RSP 육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김명수 대표님. 제 생각에는 생태계는 정부가 육성할수록 잘 안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은 정부가 육성하시면은 이제 보통 이제 R&D 비용을 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 제가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데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해서 똘끼가 점점 없어져요. 예, 그래서 여기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좀 이제 돼서 어디 나가서 나이로 잘 안 지는데 아마 여기 한 3줄 이후로는 저보다 이제 다 연배가 어리실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이제 생태계를 잘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좀 또라이 같은 짓을 많이 하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뭐 지금 GPT 얘기까지는 GPT 얘기 또 할 건가요? 예, 근데 그런 얘기 네네 그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옛날에 뭐 한국 미래기술인가요? 거기서 왜 탑승형 휴머노이드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근데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회사의 뭐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좀 흐지부지 된 건 있는데 그런 시도가 많아야지 어떤 뭐랄까요?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또는 더 규모 있는 데서 좀 관심을 갖고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GPT 같은 거는 사실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뭐 딥러닝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잘 안 돼 갖고 단어 나열해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 아마 제너레이티브 AI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고 웬만한 랩에서는 그거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게 왜 그렇게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들은 그렇게 멋지게 지금 하고 있나라는 부분을 보면 역시 뭔가 좀 좀 뭐랄까요? 아까 저는 똘끼라는 것밖에는 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도전적이고 특이하고 언론에 주목할 수 있는 얘기 어떤 시도를 하시면 그게 어떤 이제 언론을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결정권자들은 기술을 특징적으로 제가 아는 결정권자들 대기업의 총수들 있잖아요. 제가 많이는 모릅니다만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생태계에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인은 똘끼를 좀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러면 안 되는 나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언제 그런 똘끼를 발휘하셨? 저는 로봇 대회 나간 것 때문에 좀 말려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이건 뭐 비즈니스 생태계 쪽은 뭐 혹시 비즈니스 쪽에는 약간 종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서 생태계를 다른 측면의 생태계를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뭐 교육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교육 생태계나 뭐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얘기를 한번 우리 조규진 교수님 얘기 좀 해주시죠. 비즈니스 생태계 포함해서 얘기를 하셔도 좋고.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육 쪽에서 보면은 지식을 가르치는 거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핸즈온 스킬 그리고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 그것도 물론 처음엔 정형화된 걸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만들어가면서 하는데 저도 이런 걸 몇 번 해봤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주제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100명 앉혀놓고 강의하는 이런 스타일로는 교육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그렇다고 학교 안에서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외부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기업들하고도 같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학교 안에도 엔지니어들도 훨씬 더 늘어야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일어날 기미는 좀 안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은 뭐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5개의 주제를 드렸는데 한 주제는 스킵하고 한 주제는 다른 주제하고 머지를 시켜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뭐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 이쪽 제목이 뭐죠? 로봇 기술 융합과 로봇 일상화의 시대. 그래서 그거 관련돼 있는 쪽에 이제 한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융합의 방향이든지 아니면은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든지 뭐 관련돼 있는 주제에 맞춰 가지고 마지막 주제 발언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배지훈 박사님처럼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오면서 한 마디씩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인터럽트 안 하고. 네, 오늘 뭐 융합 그다음에 일상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3학년이 있으면 사실 연구소는 학교하고 기업하고 사이에서 있으면서 역할이 저희의 이제 또 역할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개발된 원천 기술들을 어느 정도 잘 안정화시키고 또 디벨롭을 해서 기업에서 정말로 사업화하고 쓸 수 있는 기술로 이제 옮겨가는 중간에.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연구소가 많이 이제 기업 쪽에 예전에 학계 쪽에 가까웠다면 요즘은 이제 기업 쪽에 많이 가까운 식으로 이제 포지션이 옮겨갔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다 잘 기업하고 다 연결해서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 누구보다 국내 로봇 산업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잘하고 좋은 사람도 많고 또 제조 역량도 있는 나라고 사실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로봇만 잘 안 될까? 왜 전 세계 1등이 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감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는 그래서 사실 정부 관련한 이 주제도 있었는데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 정부에서는 너무나도 규제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요할 게 많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기업의 역할로 공이 많이 넘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 기회를 기업 또 학계 또 학생 다 같이 좀 잘 가져갈 수 있게 또 제 생각에는 로봇 신문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문을 많이 쓰셔야 바이럴이 되고 또 그러니까 또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글 트렌드로 검색을 해보면요, 최근에 핫한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뭐 1, 2년 전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쭉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사그러들었어요. 근데 로봇을 보면은 꾸준하게 비슷하게 가고 있고 약간 우상향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뭐랄까 잔잔함을 안에서는 지금 너무나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밖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고요함을 깰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와중이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신문에 날 수 있고 경찰이 올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예, 우리 과에는 이제 오준호 교수님이 계신데 얼마나 교수님께서 카이스트 오셔서 힘들었는가를 되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뭐 로봇이 논문도 안 나오고 뭐 이런데 무슨 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오 교수님은 옆에서 봐도 엔지니어의 본분을 끝까지 안 놓으신 거예요. 은퇴하실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단히 큰 이제 회사를 키우셨고 우리나라에 정말 스타가 되셨는데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 분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인형 눈 붙인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자동차 정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또 하여하고 있고 한데 아마 좀 덜 팬시하진 않지만 뭐 로봇 쪽에서 정비를 한다 이런 일들에 대한 수요가 많을 텐데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허리를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타 플레이어 몇 분은 정말 앞에서 한두 분만이 하는 거지 정말 허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 또 그분을 바라본 또 세대들이 또 할 수 있을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엔지니어들 보면 부모님이 뭐 차량 뭐 정비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정말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학생들한테 계속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제는 많이 풀려가고 있다. 피지컬 세상에서의 문제는 풀 게 너무 많다. 그러니 로봇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계속 이쪽 분야에 오게 하려고 왜냐면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문제는 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도 참 많은 것 같고요. 한 가지로 다 풀 수 있기도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려면은 저는 어쨌든 인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인력이 다양한 형태의 인력, 그냥 뭐 연구만 잘하는 인력 말고 정말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형태의 인력들이 모두 다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모여서 정말 하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방금 김현수 대표님 말씀하신 바이럴 만드는 이런 것도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보고 꿈과 희망을 갖고 또 오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이제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거를 그게 분리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잘 하나로 엮어 나가는지를 고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저도 로봇 신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로봇 신문이 참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인식을 계속 올려주고 이러다 보면 어딘가 저희가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말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5분 모시고 좋은 의견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뭐 기술 개발이든지 사업하시는데 로봇 관련해서 많은 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